하겠습니다. 월요 운임 시스템인데요. 아동기술 검사를 작년에 받아보신 어머니 계세요? 받아보셨죠? 네. 저희가 이제 아이들 입학하는 아이들한테 지금 두 가지 검사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아동기술검사하고 가중지능검사라는 것입니다.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에 태어나면 그 아이들마다의 프로파일들이 있어요. 하고 태어난 프로파일들이 있는데, 다중지능은 아이들 이제 지능 프로파일에 대한 것들이고, 그 다중지능이 어떤 것인지 오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기술검사는 아이들이 타고 태어난 성향이나 기질을 분석하는 그러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서는 우선 아이들 대상으로 아동기술검사나 다중지능검사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개별적인 프로파일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상담을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교육을 하면 굉장히 효과적으로 교육적 발현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러한 교육적 발현을 저희들이 상세하게 잘 1년 동안 관리를 해서 아이들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연차가 올라가거나 또는 초등, 중등 갈 때까지 아이들한테 필요한 그런 포트폴리오 작업을 해서 저희가 2학기 때 이제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과정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성인이 되면서 중요한지에 대한 지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기술검사 안 받으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요. 나중에 이제 아마 2학기 때 기회가 되면 아동기술검사 저희가 웹사이트에 지금 아동기술검사 툴이 있고요. 다중지능처럼 한 100여 문항의 어머니들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그 아이들의 어떤 기질을 성향을 분석하는 자료입니다. 아동기술검사는 5개의 기술과 22개 영역의 성향에 대한 분석 자료고요. 이런 분석 자료는 아이들마다 왜 순한 아이들도 있고 좀 공격적인 아이들도 있고 좀 타고 태어난 어떤 철학성이 강한 이렇게 받아들일 때 좀 힘든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선생님들 관리를 해서 그 아이들을 알고 있으면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양육이나 교육의 지표가 되는 자료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제는 다중지능 검사인데요. 지능은 누구나 갖고 있죠. 예전에 저희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 했던 그러한 지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능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지능이 있다 하는 그러한 다중지능 이론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중지능을 잘 알고 계신 어머니 계신가요? 검사를 좀 해봤거나 아니면 알으셨던 어머니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생각하신 거죠. 8가지의 지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아이들한테, 어머님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8가지의 지능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돌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언어 지능이라는 게 있고요. 논리 수학 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자연 친화 지능이라는 것이 있고, 시공간 지능, 그리고 신체 운동 지능, 음악 지능, 그리고 대인관계 지능, 그 다음에 자기 이해 지능, 이렇게 8가지 지능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능을 이제 저희가 좀 이따가 분석을 할 거고, 그 아이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가지고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를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수업에서 예를 들어 이 아이는 공간적인 게 높은 아이예요. 그 아이가 쿠킹성은 당연히 남들보다 더 좋아하거나 잘할 겁니다. 그럼 선생님도 알고 있고 아이의 프로파일을 아는 상태에서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더 잘하게끔 선생님이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아교육의 전반적인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자신감 배양이거든요. 그래서 자신감을 높이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아이가 남들보다 조금 뛰어나고 잘하는 것들을 계속 인커리지 하면서 아이가 더 잘하려는 그런 자신감을 배양시켜주는 것도 유아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나중에 이제 10가지 지능에 대한 자세한 상징을 말씀드릴 텐데요. 작은 별이 지능은 원래에서는 주로 가정과 연계 학습이라든지 과제 수행에 대한 부분들로 개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스피치나 아니면 스피커 같은 그러한 활동을 이제 교과목을 하다 보면 집에서 자기가 해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충실해왔을 때
저희 뭐 쇼윈트 상장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활용이 되고요. 특히 이왕이 때보다 초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SRC라고 해서 가정에서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는, 그래서 그게 독서력이 쭉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자기가 수행해야 될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능력을 대학시켜주는 것이 이제 원어민에서 가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배경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에서는 아이들 이제 6,7세가 되면 오전에 캠핑도 정하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이가 이제 그 아침에 와서 좀 디프레스에 있거나 우울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간장을 시켜주면 그날 기분이 좋아집니다. 만약에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도우미 교사로서 그런 활동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충실히 수행한 아이들한테 상장을 주고 친구한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워터 헬퍼상이라든지 라인 리더상 줄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점심시간에 물을 친구들한테 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어워드 대회를 마련해서 상대방한테 배려하고 상대방한테 좋게 하는 것이 칭찬받을 일이고 그것이 좋다는 그런 의식을 심어주는 그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6가지 활동은 다 교육적으로 다른 간단한 활동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체험 활동은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소년들은 워낙 감성교육이 좀 풍부한 곳이고 필출이나 외부의 어떤 그런 체험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논리성 지능 역시 이제 수과학에 관련된, 물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가대라든지 여러 가지 교구 활동을 통해서 발현을 시키고요. 언어지능 활동은 한글 사고뿐만이 아니라 영어 교육 등에서도 여기서 언어의 진행 활동들을 이루고 있고, 신체 운동 지능은 아이들이 하는 체험 활동이라든지 몸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 그리고 음악 지능 활동, 그다음에 시공간 지능 활동은 미술 형식 마치면 됩니다. 아이들의 공간적인 그런 감각과 색채적인 감각들을 늘려주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원내에서 또는 방과후 수업으로 들었던 그런 모든 활동들을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기반으로 선생님이 꾸준히 이끌어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포트폴리오화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차상 교육이나 또는 연차가 올라갈 때 새로운 아이 선생님한테 지표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어머니들 모시고 이제 망세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은 어머니들이 그냥 원에 맡겨주실 수 있는데 엄마와 원이 그 아이에 대해서 서로가 알고 있는 것을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교육 차원에서라든지 또는 PTM 같이 어머님과 선생님 사이의 어떤 그런 소통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목표를 잡은 것이 영어 교육은 잘 시켜야죠. 효과적으로 아이의 흥미 기반으로 해서 잘 시켜야 되는 것이 목표이지만 저희가 중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유아기 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그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굴하는 작업을 저희가 하고자 이런 검사와 연계된 활동을 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당연히 아이들과 살아가 점수 공을 들여야 되겠죠. 하지만 월요일에 견고한 그런 시스템들, 검사와 그 검사에 관련된 포트폴리오까지 연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고 있고, 저희 교수용 자료나 교수법 자체가 아이들의 3년 동안 흥미 기반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님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이가 즐겁게 생활하고 아이가 무엇을 잘하는지에 대해서 원과 어머님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오늘 남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교육이란 뭘까요?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교육이란 뭐죠? 단정짓기 힘들죠. 자, 가정교육도 있고요. 저희처럼 이제 사회교육에 대해서 처음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회교육도 있고, 또 우리가 교육이란 평생교육도 있죠. 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교육이 있는데, 유아기 때 아이들이 적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아이들이 잘하는 것을 잘 살려주는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바라는 건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자기가 잘하는 걸로 돈을 벌고 그걸 명예로 쌓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대학을 들어가면 아이들 공부 안 하는 소리 많이 들었죠. 네, 중고등학교 때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는 의대를 간 아이인데 법대에 간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공대를 가야 되는데 신호등록 가는 아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잘하고 태어난 부분을 살려주지 못하고 대학 생활을 하고 그러고 나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취직을 또 열심히 공부해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막상 취직이 됐는데 자기 만족감이나 행복은 못 느끼는 사람들이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어요. 거의 한 52%, 52% 정도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을 못 느낀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잘하는 일을 가지고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꾸준히 갈고 닦고 해서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일하는 게 힘든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억지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머니들 어떠세요? 멕시칸 나이지 어떠세요? 그건 많이 안 하시죠.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뭘 잘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게끔 어머님이 지도를 해주시고 원에서도 아이를 발현시켜줘서 나중에 커서는 자기가 정말 잘하는 걸로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들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으면 그리고 그걸로 궁극적인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수익력을 높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특히 유학기 때는 사람과 사람, 특히 교사 중요합니다. 교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기술적인 것만 가르칠 것이냐? 그게 아니죠. 그 아이가 생활을 합니다. 그 생활 안에서 아이한테 지도하고 아이한테 뭔가 정성을 쏟아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원장님과 교사들 중요하죠.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제 여기 일산의 원장님 이하 다중지능 일단 교사 교육을 했습니다. 왜냐면 다중지능이 어떤 건지 알고 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도 이 아이들이 어떤 프로파일을 갖고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사 교육을 했고요. 오늘 어머니들한테 안내를 드리고 사는 겁니다. 아이가 이제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아기 때는 완전히 인명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그냥 흡수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 자극을 받으면서 지능에 대한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입력을 하는 그런 수용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너쇼 같은데 3, 4, 5세가 되면 이제 아이들이 보잖아요. 유아기 때는 뭐가 중요하냐? 아직까지 아이가 정말 뭘 잘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주다 보면 그 중에 아이가 더 관심 있고 더 잘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조기에 알 수 있다면 나중에 초등학교 올라가서는 좀 집약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주는 게 맞습니다. 나는 한다고 시키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부터는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걸 위주로 해서 다른 시켜주는 게 아이들한테 훨씬 더 포커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말하는 전문가의 법칙이 10년 이상 걸린다고 했죠. 최소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동안은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자기가 남들보다 뛰어난 부분을 전문적으로 훈련을 해서 대학을 마치고 취업도 당당하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남들보다 훨씬 더 훌륭한 수행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중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되면 그 아이에 대한 프로파일링은 어머님이나 아이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가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계세요? 의사. 요즘 의사나 변호사들도 되게 힘들대요.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이가 쌓이면 어떠세요?
소위 말하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날라리였죠, 진짜. 공부 잘 안 하고, 유학 보면 일만만 하고. 지금 사이에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거든요. 네, 그냥 한 방이었죠, 그냥. 근데 그동안에 어떤 그런 본인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강점화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갈 때 10년 동안은 우리 아이가 잘하는 것으로 좀 훈련을 하면 좋겠다 하는 방향이고요. 다중지능이 뭘까요? 지능이 여러 가지라는 거죠. 1905년에 프랑스의 알프레드 비네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입니다. 프랑스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들어오는데 말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고 책을 읽도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기초 수학 능력이라고 해서 초등학교 올라올 때까지 아이들이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지금의 IQ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를 여부를 이제 하기 위해서 1905년에 IQ 테스트를 만들어졌는데 지금 100년이 넘었죠. 실제적으로는 어머니 많이 가세요?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어머니 언제 받아보셨어요? 고등학교? 예. 바로 중학교 때. 예. 저도 중학교 때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IQ 테스트라는 걸 받을 때 생소했어요. 친구들이 다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나 못하는 아이들이나 그거에 대해서 시험에 대한 의지가 아니고 그냥 봤죠. 네, 옆에 사냥에서도 보고 네, 대충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는 80이라는 점수가 나오고 어떤 애는 140이라는 점수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평생 나는 머리가 좋다, 나는 머리가 나쁘다. 그렇게 살았어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오히려 80인 사람이 난 머리가 나쁘니까 정말 노력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100년 동안의 판결을 배워보니까 실질적으로 IQ가 이제 100이 기준이거든요. 100이 기준입니다. 근데 이게 100년 동안 표준화적인 작업을 안 하고 아이들의 지능은 많이 발현되겠죠.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에서 IQ 검사를 170, 150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100이라는 기준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IQ 테스트를 하고 나서 성공적인 사람들이 1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업 수행 능력에는 이점이 있었느냐? 실제로 IQ 높은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도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다중지능의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피아제라든지 프로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심리학의 대가들이 이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냈는데 피아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지능은 하나다. 그리고 최고의 지능은 과학적 사고이다. 흔히 얘기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이 다중지능에서 얘기하는 논리수학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뛰어난 사람이 지능이 높다고 얘기를 할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과 한 4, 50년 전이요. 그런데 넬슨 구멘이라는 사람은 이제 하버드의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가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하버드의 이제 프로젝트 제로라는 학회를 만듭니다. 거기에서부터 지능이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넬슨 구멘도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 어릴 때는 저도 어머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싸이 같은 그런 음악가들을 딴따라라고 했습니다. 네, 재능이 높다고 했지 지능이 높다는 말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넬슨 구멘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조인하게 된 하버드 그 대학의 그때 3학년 과정에 아주 우수한 학생이었죠. 하버드 가는 박사가 생각했던 게 모차르트나 피카소의 그러한 예술적인 재능은 과연 지능의 활동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냐 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의문이었죠. 그래서 예술적 재능을 발견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처음에 논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학설로 정확히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1965년에 게슈틴트라는 대내 생리학자가 하버드에 와서 이 학회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떤 강의였냐면
사람이 뇌가 어떤 부위가 다치니까 말을 못한다. 이제 그러한 대뇌 생명학자로서 이제 뇌 부위에 따라서 다친 부분에 따라서 인간이 발현이 상실되는 부분들을 논의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몇 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러한 현상들이 있더라. 그래서 원래 하버드 가서는 그 심리학과 교수가 되기로 원했던 게 아니고요. 변호사가 꿈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 입문에 들어가는 거죠. 그 미국은 1, 2학년 때는 그냥 기초학문만 합니다. 3학년 때 자기가 이제 그 실용학문, 흔히 얘기하는 경영대라든지 법대라든지 의대라든지 선택을 하죠. 그런데 이제 3학년 때 심리학이라는 순수학문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제로 해서 연구활동을 하다가 그 게슈필트의 강의를 듣고 보스턴 의대로 갑니다. 그래서 재활의학과에서 무려 11년 동안 뇌수술 환자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나 아니면 뇌가 다쳐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보호자들한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체크리스트를 쭉 적습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쭉 기록을 합니다. 5,000명의 뇌수술 환자들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부정력이 다쳤을 때는 어떤 기능이 상실되더라 하는 것들을 논문으로 발표하게 된 게 이제 1983년에 프레이스 오브 마인드에서 하나의 지능이 아닌 여러 가지의 지능 영역이 있다고 해서 발표한 내용이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사실 인문학에서 지금 30년 정도 된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편화되기 굉장히 힘듭니다. 보통 100년 이상의 어떤 검증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중지능 이론이 나온 이후로 지금 30년 동안 6천여 개의 석박사 논문과 학회 논문들이 쏟아지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학계에서 인정하는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지능이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향후에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에는 굉장히 좀 더 보편화된 지능 이론이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8개의 지능인데요. 이 8개의 지능은 이러한 상징식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님들이 지금 처음 접하셔도 공감하실 거예요. 어느 지능,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에 대한 민감성이나 능력 이해하시죠? 네. 소통, 정보 전달력 이해하시죠? 자, 논리 수학 지능, 수계산, 논리적인 사고력, 추론 검증, 자료 수집. 우리가 유난히 인터넷 검색을 잘하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어머님들도 논리 수학 지능이 사실은 타고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 친화 지능, 자연물에 대한 민감성. 사실 저는 가장 보완해야 할 약점 중에 자연 친화 지능입니다. 우리 와이프는 자연 친화 지능이 가장 강점입니다. 그 둘이 이제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 저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 가는데 우리 와이프는 영산시나무 무슨 꽃, 무슨 꿀을 다 압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고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의견들이 필요한 거죠. 공간지능은 공간 안의 상관관계라든지 색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자인이나 미술 감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체지능은 신체에 대한 조절 능력이나 신체의 활용 능력. 그리고 음악지능은 음악에 대해서 음악에 대한 변별력. 그 음악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세종문화회관이나 아니면 큰 콘서트에 가시면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콘서트에 가는 사람들 중에 음악지능이 낮은 사람들은 주무시기도 하시고요. 이 음악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소리에 대한 변별력에 대한 그 만족도나 이런 쾌감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한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워드 말라 박사가 얘기한 나머지 두 가지 지능이 다중지능의 핵심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능력, 자기 관리 지능이라고 합니다. 남을 이해하는 능력, 대인 관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 지능이 있다는 것을 발표하는데 처음에 학자들 간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됐죠.
하지만 지금은 실제적으로 보편화된 하나의 진리로서 정착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제가 오늘 선물을 준비 못했습니다. 네. 토마스 에디슨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대기각이지만 어느 신이 굉장히 약점이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상대성 이론으로 알고 계신 거죠? 실제적으로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장미란 선생님. 네. 장미란 선수가 영어를 안 했으면 뭘 했을까요? 네. 타고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지금 다르시 검사지 잠깐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프로그램을 해드리겠습니다. 나중 질문은요, 어머니들끼리 같이 의논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IQ 테스트를 하면 누가 높고 누가 낮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낮은 부모는 숨기고 싶지 않으세요. 숨기고 싶어지세요. 그런데 어머님들 오늘 꼭 이해하셔야 될 게 다중기능 검사는 언어질이 높은 아이가 다른 아이가 언어질이 높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 아이에 8가지 지능이 있는데 그 8가지 지능의 순서를 매기다 보니까 타고 태어난 프로파일이 언어 지능이 타 지능보다 조금 더 발달되어 있거나 발현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커 나가면서 지능의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잘은 안 바뀐다고 합니다. 하지만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이들이 뒤쪽에 있는 보완지능, 우리가 이제 약점지능이라는 말보다는 보완지능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보완지능은 충분히 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아이들이 이제 8가지 지능, 공간지능, 자연지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여러 가지 지능 프로파일 중에 뭐를 좀 더 잘할 수 있는 거기를 타고탄다느냐 프로파일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지능수 2 플러스는 사실은 가장 슬림화된 검사입니다. 어머님이 체크해서 보내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검사지 평가지입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지만 좀 더 정교한 검사가 있는데요. 그 검사를 하려면 비용이 듭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여러 어머님들한테 다 제공하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편적으로 4세, 5세, 6세, 7세, 일부 초등학생까지 아마 검사지를 어머님들이 이렇게 검사를 했었는데 어머님들 체크하실 때 왜 매우 그렇다? 그 정도 이런 게 있죠. 네. 좀 헷갈리지 않으세요? 그저 그런지, 매우 그런지, 그런지. 네. 그런데요, 어머님들이 가지고 있는 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NOR,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는 아이의 시각이 그저 그런 아이를, 어머님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체크리스트가 형성이 되고요.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하면 다 매우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8가지 지능 중의 순서인데 다 매우 그렇다 그러면 검사 결과는 안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표준 오차 4%에서 5% 정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검사를 하는 경우니까. 하지만 나름 어머님이 그동안 양육하시면서 가졌던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본 체크리스트는 어느 정도는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검사 결과지 안에서 8가지의 강점 분포가 강사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크게 이 지능수 플러스만이 이제 능력과 연계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기능, 자기 관리 기능과 대인관리 기능이 높은 아이를 자기 주도력이 높은 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공부 잘한다. 그 공부 잘하는 핵심적인 2가지는 언어 지능과 논리수학 지능입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기반을 하는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음악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또는 자율치환지능이 창의력의 범주에 들어가는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이한 건 세 가지, 선호와 민감성 그리고 능력을 그래프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페이지짜리 평가지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자, 우선은 어머님들이 이제 적으셔도 되고요. 이 검사지를 분석해 보실 때 나중에 그 개별 어머님들 몇 명 이렇게 발췌해서 제가 도움을 드릴 텐데 사고력지능, 언어지능과 논리수학 지능은 공부 잘하는 지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고력지능이 높은 어머님은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낮은 어머님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제 일주일 한 주가 연구원처럼 공부를 해서 먹고 살기보다는 다른 걸 하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다른 길이 다르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고력 지능만큼 발현이 평생 되는 게 없습니다. 특히 언어 지능 같은 경우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무한대로 능력이 향상될 수 있는 지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논리수학 지능은 타고 태어나는 게 거의 90%죠. 잘 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미국에서 영어는 바로 배운다, 병렬지능이라고 있고요. 논리수학 지능은 이 수학적 문제를 500명이 못 푸는 문제를 한 명이 풀 수가 있습니다. 직렬지능이라고 합니다. 타고 태어난 지능이 가장 중요한 게 논리수학 지능입니다. 그 사고력 지능은 언제든지 발현이 되고 아이들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선호나 민감보다 지금 능력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고 태어난 선호도나 민감성이 높은데 능력이 부족한 건 아직까지 발현이 덜 됐거나 연습이 덜 된 상태지 그게 계속 못한다는 거 아닙니다. 네,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창의력 지능 보세요. 창의력 지능은요, 대부분 보면 능력이 점차적으로 쇠퇴하는 지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타고 태어난 창의력이 대부분 다 좀 높게 나올 텐데요. 어머님들이 좀 보편적으로 공부나 이런 거에 많은 치중을 가지고 아이가 예를 들어서 음악적인 지능이 높다든지 미술적인 지능이 높아도 잘 연습을 안 시켜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력 지능은 선호도와 민감성의 합을 보세요. 능력을 보지 마시고. 그 합이 높은 사람이 있고요. 높은 아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편적으로 높은 아이들이 있을 경우에 현재 발현된 정도 능력을 보시면 능력이 제일 높은 창의력 지능이 강점지능입니다. 어머니들이 지금 막 피아노를 열심히 빡세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셔도 아이가 음악 지능이 높아졌다 하는 건 뭐냐면 선호도와 민감성의 플러스 자기가 이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빨리 발현이 되는 능력을 보시면 그 능력이 강점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다 의견 동등하실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 또 하나가 뭐죠? 자기주도력이죠. 자기주도력은요, 타고 태어난 부분이 높은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아이들은 가급적 자기주도력을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성인이 됐을 때 대인관계 지능하고 자기관리 지능은 굉장히 중요한 지능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학습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성기반으로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노력이 훨씬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좀 이따 설명 다시 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5세 어머님 손 들어주세요. 3, 4, 5세, 6세, 7세. 네.
이 다중지능 프로그램 중에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저 PMI 검사입니다. 퍼포먼스 멀티플 인텔리전스라고 해서요. 실제 검사자와 1대1 검사를 합니다. 한 4, 50분 정도 그 아이의 수행평가 방식 검사입니다. 이 한 10만 원 들어요. 비용이 들어서 저희가 이제 소개만 잘 시켜줄 겁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아마 원장님이나 기사님께서 그리고 대상 연령이 4, 5세는 해당이 없습니다. 6세도 잘 가려는 못합니다. 1대1로 검사하는데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답변을 잘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7세 올라갈 때쯤 한 번 정도는 PMI 검사를 해주시면 그 아이에 대한 정교한 프로파일을 좀 더 아실 수 있습니다. PMI 검사는 9페이지에 평가지가 나오고 저건 표준화된 검사니까 1700명 정도 검사를 만들기 전에 이미 검사를 한 상태에서 표준화된 검사라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좀 우수한지도 나오고요. 자기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지능의 순서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동성 간, 이성 간 그리고 연령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연령 수준의 생일을 집어넣어서 6개월 연령 수준의 그러한 검사 분석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올라오면 초등 마이너스 검사라는 걸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PMI 검사를 초등학교 1학년까지는 하셔도 좋습니다. 7세에서 초등학교 1학년 정도 가장 정교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검사고요. 초등 마이너스 검사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검사인데 초등학교 올라가면 6학년까지 저학년용, 고학년용이 있는데 저 검사는 수행평가 방식은 아닙니다. 체크리스트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이하고 검사자하고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지능수투 플러스는 어머님이 집에서 체크해 보셨죠. 그런데 초등 마이너스 검사부터는 검사자가 아이한테 질문을 해서 아이의 생각을 끌어내고요. 그 다음에 옆방에서 엄마가 체크리스트, 똑같은 문항 체크리스트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하고 엄마하고 틀린 문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똑같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서 입력을 할 때 검사자가 아이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유추한 것과 어머니 쓴 것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워크샵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넣을지를 결정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저학년의 경우는 어머님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고학년의 경우는 아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표준화된 검사는 아동만의 프로파일 분석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수행평가 방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악의 작곡 능력 같은 것들도 검사를 합니다. 음에 대한 감별력도 검사를 합니다. 실제로 음악을 들어가면서 하고 신체 운동지능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을 가지고 아이의 순발력이라는 걸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이 짧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거의 그림 문항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워크샵이라는 게 초등 마이너스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PMI 검사 같은 경우도 검사자가 10년차 검사자도 있고 3년차 검사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검사자가 질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가 그 그림에서 선택을 하는 부분이 좀 미적미적됐거나 아니면 정확히 답변을 못한 경우가 있는 항목들을 체크를 해서 그것이 이제 다중이용 검사자는 이제 멘토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 아이가 이러한 반응을 보였는데 2번을 입력시켜야 되니까 3번을 입력시켜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입력을 해서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이제 자기가 타고 태어난 강점 지능이 있지만 보완 지능도 보완을 시켜줘서 가급적이면 전인 교육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아이가 남들보다 또는 내가 가지고 여러 가지 지능 중에서 좀 다른 지능보다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가르쳐주시면 보완 지능도 같이 끌어올라갑니다. 이게 하나의 조합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강점 지능을 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완 지능은 제가 어머니를 권해드리는 건 방과후 활동이라든지 가정에서 어떤 아이의 지능 프로파일에 대한 활동을 할 때 강점 지능을 7세까지는 많이 가르쳐주면 좋습니다. 보통 보시면 7세 되면 초등학교 올라가는데 무조건 보면 많이 예를 들어서 막
억지로 시키거든요. 근데 부족한 보완 기능이 30% 정도는 오케이지만 그걸 위주로 해서 하다 보면 아이의 자신감이나 기본적인 인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발현시켜주는 게 7세까지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두 가지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6개월 연령별 아이들 간의 또래 비교가 가능합니다. 공간지능과 인간 친화성이 높은 사람은 어떤 걸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처음은 힘이니까. 공간지능과 실시운동 중에 높은 사람은 공간과 실제와 인간 친화까지 섞여서 코치나 운동 코치, 논리수학진과 자연친화성 이건 아시겠죠? 그렇죠. 그런 생물학자들 논리수학과 공간지능 실시운동이죠. 논리수학이 일단 강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공간지능이나 실시운동지능이 필요한 사람은 언어, 신체, 인간친화지능 인간친화지능이 이제 대인간지능입니다. 자, 언어하고 인간 친화지능이 높은 사람이 주로 교사를 합니다. 네. 그 언어 논리수학 지능이 높은 사람은 공부 잘하겠죠. 흔히 저희가 변호사들이 이제 언어와 논리수학 지능이 높다고 하고 있고요. 음악 지능과 공간 지능이 높은 게 창의력이 되게 높은 거죠. 신체 운동 지능까지 높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누군가. 이 맨 밑에 있는 게 어머니들의 로망입니다. 그죠? 우리 아이가 언어 지능과 논리수학,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업형, 인간 친화지능이 높은 거예요. 하체시키기 쉽지 않아가지고 시킬 수도 있지만, 네, 저도 사실은 우리 아이가 외교관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는 논리수학 지능이 좀 낮고요. 신체 운동이 좀 높아서. 네. 자, 이제 어머님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지금 검사를 했습니다. 보통은요, 검사를 하고 나면 우리 아이가 어떻다 하는 걸 알고 집에 가시면 일상으로 돌아가시죠. 일상으로 돌아가십니다. 높은 그런데요, 이제 원이 도와줄 겁니다. 원에도 선생님들, 이제 아이들마다 어떤 그런 강점이나, 그래서 어머님하고 상담시나 이렇게 많이 활용할 텐데, 중요한 거는요, 타고 태어난 지능을 잘 키울 수 있는 건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이 퍼포먼스를 이루기 위해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성교육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절교육이냐? 그게 아닙니다. 사람이 타고 태어난 사람의 성향을 개발하는 교육인데요.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글로벌 리더의 자질의 4가지 인성이 저 CEOA입니다. C는 뭘까요? Concentration입니다. 집중력. E는 뭐죠? Endurance입니다. 인내력. O는 뭘까요? 긍정적인 confidence. M은 뭘까요? M은 morality입니다. 도덕성입니다. 이 4가지 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머님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집중력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꾸준히 시켜주시면 아이의 집중력이 향상이 됩니다. 보통 집에서 블록놀이를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밥 먹어라, 책 봐라,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레고나 블록을 가지고 충분히 노는 동안, 보통 아이들은 10분이나 15분 이상 집중 못하잖아요. 그런데 1시간, 2시간씩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집중력이라는 걸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흥미가 없으면 이거 찔끔하다가 저 찔끔하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좋아하거나 아이가 잘하고 있는 걸 오랫동안 하는 그 사이에 집중력이 굉장히 강화가 되니 어머님들이 그걸 낳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내심. 아직은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7세가 되고 초등학교가 되면 자기가 싫은 것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때 아이들의 의견을 묵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을 키우면서 아이가 꾸준히 할 수 있게끔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신체운동증이 낮은 아이들 어머님이 등산을 가서 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하지만 산을 오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인내심을 조금씩 키워주는 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낙관성, 참 힘든 거죠. 긍정적인 훈육을 하면 아이들의 낙관성은 커집니다. 긍정적 훈육이란 뭐냐? 아이들이 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교육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태어나서 12개월까지 만 1년 동안 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아마 지금 이미 다 아이를 키웠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이 지금 관심 없으시지만 아이가 우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그죠? 아이가 불편하거나 배가 고프거나 좀 졸리거나 그런 본능적인 것들이 있죠. 그때 주양육자가 엄마는 할머니인데 주양육자가 그 아이의 기분을 해소시켜주는 연습 기저귀를 빨리 갈아주고 우유를 타서 먹여주고 그건 아이들한테 사회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만 1년 이하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긍정적인 훈육이 필요합니다. 어머님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긍정적 훈육에 대해서도 어머님하고 부모 양육 태도에 대한 그러한 세미나를 할 수 있는데요. 긍정적 훈육이라는 게 뭐죠? 아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질 수 있게끔 훈육하는 것. 자, 제가 우유를 쏟았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빨리 닦으라고? 일어나요. 그 긍정적 훈육은 아이들의 기분을 수용하는 대화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유아교사들한테 교육할 때는 그 팩트를 얘기해 주는 게 우선입니다. 동석이가 우유를 쏟았구나.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박사예요. 자꾸 쏟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그럼 이제 어머니들도 감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쏟았니? 빨리 들어가서 닦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이들의 옵티미즘,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게 하는 건 긍정적 훈육이고 그 훈육의 핵심적인 건 대화법입니다. 아이들하고의 대화법, 되게 중요합니다. 한쪽 구석에서 하나이가 아침에 오자마자 울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너 왜 또 울어? 이런 선생님을 원하십니까? 안 되겠죠. 네. 그러면 다가가서 우리 동생이가 울고 있구나.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팩트를 먼저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물음을 그치거나 자기의 마음을 공감시켜주는 선생님한테 눈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끌어낼 수 있는 거죠. 왜 울었지? 그게 이제 긍정적 훈육의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틀리니까 도덕성, 말할 나위가 없죠. 보통 6세가 되면 제2 도덕성, 타고 태어난 도덕성 외에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도덕성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 감내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도덕성들에 의해서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6세부터는
아이들이 고집을 피워도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인지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2차 도덕성을 느끼면서 하게 됩니다. 도덕성을 아이들한테 옳고 그른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하면서 긍정적인 대화법을 하면 더없이 좋겠죠. 그렇게 끌어주는 겁니다. 도덕성은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정말 세계적인 뭐라 해야 되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죠. 자, 마지막으로 흥미지능을 결정하여라. 예를 들어 사무표현이라는 지능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8가지 지능 중에 첫 번째부터 하나, 둘, 셋, 넷.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 강점 지능이 있고 또 보완해야 할 지능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가 보통 직업을 선택할 때는요 3가지 지능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중에 컸을 때 3가지 지능의 조합, 아까 이렇게 우리가 클래스에서 봤듯이 그 지능을 발현시켜서 아이가 직업을 선택하거나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면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8가지 지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지식 습득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관심 없는 부분에서 관심을 갖지 않죠. 선호도를 이끌어내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교사든 엄마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은데 아이가 피아노를 치기 싫어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머님이 그걸 억지로 시키면 아이 같은 경우는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억지로 시키시죠. 네. 어머님이 예를 들어서 아이의 선호도를 높여주시면 됩니다. 엄마가 피아노 치는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시고 피아노 치는 게 되게 즐겁다는 모습도 좀 보여주시고 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아이가 선호도를 끌 수 있게끔. 교사나 여기 교육기관에서는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과목별 수행 능력을 보일 때 선호도가 없는 아이들이 있죠. 그걸 선생님이 꼬시죠. 잘 선호도를 이끌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인간성이라는 뭐냐면 훈련입니다. 일단 자기가 흥미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나 흥미 기반으로 끌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연습을 시키면서 민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게 자기의 지식으로 습득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흘려서 듣고 흘려서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적인 2가지는 아이들의 흥미나 동기부여를 통해서 선호도를 높여주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훈련시켜서 지식을 습득한다. 그리고 나면 다양한 지식들이 습득된 것을 이제 점차적으로 크면서 응용하고 자기가 가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하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실생활 적응력이 생겨나는 겁니다. 저희가 가정지능별 활동을 간단히 소개만 하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이 활동들은 미국에 있는 UCP 스쿨이라는 다중지능 기반 학교에서 만들어진 표를 근거로 해서 만든 거고요. 언어지능 활동들, 논리수학 지능 활동들. 어머님들이 보시는 저런 활동들은 대부분 다 그 지능의 상승 체계를 가능시키기 위한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지능은 미술 관련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신체운동지능도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음악지능 활동, 자, 대인관계지능 활동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갈수록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머님들도 대부분 좀 자기중심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접할 것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환경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힘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교육적인 활동도 하지만 가정에서 어머님들이 아빠에 대해서 보통 저희가 이제 원 활동할 때 아빠에 대해서 연상되는 것을 쓰라 그러면 아이들 어떻게 쓸까요? 재밌는 게 굉장히 많죠. 엄마에 대해서 쓰라 그래도 재밌는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엄마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원장선생님 좀 보시면 저희가 말씀 못 드리더라도 많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흔히 얘기하신 어머님이 얘기해 주실 때 반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었죠? 루비는? 네, 루비만의 아이들이 있으면 나머지 친구들은 어떤 아이들이니? 아이한테 물으면 처음에 그 아이는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물어주세요. 그럼 그 아이의 관찰력, 네,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 아이는 뭘 좋아하고 오늘 잘하는데 오늘 나보다 못해. 그런 얘기를 이슈시켜주세요. 아이를 통해서 친구들을 관찰하고 친구들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법은 가정에서 엄마가 관심 가져주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자기관리지능. 자기관리지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인관리지능이 굉장히 높은데 자기관리지능이 아주 낮은 아이들은 나중에 빅보중에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관리지능을 키워주는 게 되게 좋은데요. 우선은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이거는 꼭 해주세요. 6세나 7세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자기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거를 연습을 시켜주시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 어린 여름방학 때 왜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서 이렇게 하잖아요. 일어나는 거. 그거를 제가 권하는 건 이제 한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가위 잡아서요. 아이하고 상의하면서 그걸 그리기 시작합니다. 7개를 그리셔야 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똑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틀립니다. 오후에 방과후 수업도 틀리고 예를 들어서 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밥 먹는 시간, 자는 시간,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는, 집에서 책을 읽는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아이하고 상의해서 아이가 책을 읽기 싫어하는 아이 같은 경우는 5분만 하셔도 좋습니다. 항상 동의를 구한 상태에서 타임 스케줄을 하는 걸로 해서 확장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은 어머님이 이제 왜 방과후 활동도 바뀔 수 있고 하다 보면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상의해서 레이보를 하시든 아니면 월화수목금 토일을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에, 그 가정에서도 그러한 아이들 자기 어떤 스케줄링에 대해서 몸에 잘 익숙해지는 아이들한테 선물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스티커를 준다든지 그런 걸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감정지능끼리 그룹이 잘 짜여지면 자기관리심이 극대화된다. 그 미국 대학은요, 대부분 과에 적합한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이 예를 들어서 시험 점수나 학교를 먼저 선택하고 그다음에 학과를 선택하는 경우는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이 서로 프로파일이 다 틀려요. 그럼 유아기 때부터 저거를 잘 발현시켜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원해드리는 게 방과후 활동 시키시잖아요. 시키실 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위주로 시켜주시면 거기에 모인 아이들은 잘하는 아이들끼리 모여있고 서로가 잘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강점도 극대화되지만 자기의 관리지능도 함께 극대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7세 졸업하기 전에 초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극단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메이크업 클래스나 이런 걸 통해서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1대1이나 아주 소그룹으로 보강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과후 활동이나 아이가 가정에서 하는 활동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건 집중력의 강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초등학생은 자녀가 있나요? 중학생. 네, 중학생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중학생도요, 분당에 가면 좌월이라고 있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우리. 그 좌월에 가면, 실제 수행평가를 할 수 있는 청소년 체험관이 있습니다. 아이의 강점증이 뭔지 다중적 검사를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체크리스트 방식이 아니라, 신청동지문을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측정하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가셔서 보시면 되고,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가 이제 영어 교육을 하면서 머리에서는 MIBL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초등생부터는 지도를 합니다. 저게 뭐냐면 아이들의 강점 지능을 활용한 영어 교육의 능력 향상, 아울러서 영어 교육을 통한 아이의 지능 발현을 도와주는 모형입니다. 두 가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의 프로파일링, 가능성 검사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영어의 이해력에 대한 지수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주업을 가지고 아이한테 책을 읽히고 그거에 대한 컴프레션 체크를 하는데 그 아이가 더 집중력 있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우선 넥사에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의 이해력 지수가 있어요. 지금은 다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초등학교 올라갈 때는 얘기가 틀려집니다. 아이들마다 다 영어를 잘하고 못하는 게 생기겠죠. 그거는 집에서 영어를 책을 읽는 아이들도 있고 또 수업 중에 선생님 말을 더 집중력 있게 들은 아이들도 있고 그걸 하지 않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면 영어의 능력은 편차가 이제 심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넥사인을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넥사인은 뭐냐면 아이가 접하는 텍스트를 아이 수준에 맞게끔 매칭시켜주는 기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토리 넥사인이 있고요. 아이의 영어 이해력 넥사인이 있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책의 난이도가 높고 낮다. 어떤 책이 어려운 책이냐, 어떤 책이 쉬운 책이냐. 이건 중고등학교까지 쭉 올라가서 아이들이 접하는 그런 도서의 추천도 목록이 있습니다. 요즘은 20만 권 정도의 유초등 도서는 다 저런 넥사인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책이 어떤 책이 어려운 책이냐? 이 Syntactic Complexity와 Semantic Difficulty라 해서 네 가지 팩터를 분석해 집어넣으면 그 텍스트 난이도를 뽑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문장의 길이, 글밥이 많은 책이 글밥이 한 줄짜리 책보다는 어려운 책이 있죠. 두 번째, 구조적 형식. 어머니 다 배웠습니다. S 플러스 V는 이 형식, S 플러스 V 플러스 C는 이 형식.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공부 5형식까지 있죠. S 플러스 V 플러스 O는 3형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문장의 구조적인 형식이 높으면 높을수록 텍스트 난이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만틱 디피컬티는 뭐냐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어가 핵심이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빈도수가 높은 단어가 많이 섞여 있으면 쉬운 식입니다. 그리고 단어의 음절수가 많은 그러한 단어를 섞여 있으면 어려운 식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팩터를 가지고 책마다 텍스트 난이도를 설정을 하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쯤 되면 넥사인을 뽑는 컴퓨터 테스트를 한번 봅니다. 저 뭐냐면 우리가 집필식으로 이제 단어 받아쓰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 페이퍼 베이스로 테스트를 볼 때는 10개 중에 10개 맞으면 100점이죠. 근데 그 아이가 150점짜리인지 200점짜리인지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테스트를 봅니다.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보면 되고요. 어느 정도 영어 이해력이 있다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보는데 컴퓨터의 아이템 뱅크 안에 5만 개 이상의 문항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 수에 맞는 문항을 컴퓨터로 쏴줍니다. 저기 보시면 검정색은 아이가 맞춘 거고요. 흰색은 틀린 겁니다. 컴퓨터 문제를 써줬는데 아이가 클릭하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죠.
근데 맞추면 컴퓨터가 약간 난이도 높은 문제를 쏴줍니다. 틀리면 낮은 문제를 쏴줍니다. 높은 문제 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면 틀리고, 조금 낮아지면 맞고, 조금 높아지면 틀리고, 조금 낮아지면 맞고. 그래서 이 테스트는 어떤 아이는 5분 만에 끝나고, 어떤 아이는 40분 걸립니다. 하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 아이의 엑사이즈를 뽑게 되면, 그 아이가 영어의 이해력 지수가 예를 들어서 250이다. 그런데 얘 강점지능은 공간지능이다. 그러면 강점지능에 맞는 추천도서 공격으로 해서 읽혀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지능에 책만 있는 아이들이 배경지식이 약해질 수 있으니까 보안지능이 논리수학지능이 있다면 논리수학지능의 도서는 한 단계 낮은 쉬운 책으로 읽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능력 이해 지수에 맞게끔 아이의 강점지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도서를 읽혀나가고, 그리고 다른 배경 지식들은 그것보다 좀 낮은 영어 능력이 있으니 낮은 도서로 해서 읽게끔 하는 모형이고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보유한 SRC라는 솔루션은 이제 폴리 AR 시스템처럼 온라인으로 아이들 컴퓨터 체크를 하는 겁니다. 53,000권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퀴즈를 푸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마다 요구한 리포트가 형성이 되는데, 몇월 며칠 날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엑사이즈 지수는 어떻고, 그거를 문제를 푸니까 몇 퍼센트 정도 아이가 이해하고 있더라 하는 것들이 쭉 독서 이력으로 쭉 만들어집니다. 사실은요, 리딩 캠퍼스나 우리나라에 한 온라인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온라인 프로그램들은 국제 공인된 독서 이력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AR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스칼라스틱의 리딩 카운트는 예를 들면 청신국제중학교를 가거나 영초등학교를 가거나 할 때 독서 이력제를 표준화된 전 세계에서 공인할 수 있는 이력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머니들 올해부터 서울대학교가 시험 보고 뽑는 아이들이 몇 명이죠? 보통 한 해에 4,300명 정도의 신입생들을 받습니다. 그 중에 170명만 수능 점수를 뽑고 나머지는 다 입학사정관직을 뽑습니다. 특차라는 거죠. 앞으로 아이들의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쓸데없이 싫은 사회봉사를 공부해야 되고요. 그런데 독서 이력은요, 가급적이면 빠른 시기에서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습관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독서 이력 리포트는 나중에 사상의 교육에 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이력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지능 영역별 관련된 추천도서 목록들을 뽑아서 아이들한테 추천을 하고, 읽고 나면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지능 발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아울러서 영어 능력 향상을 도모하면서 다른 보안 지능까지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을 통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한 모형이 MIPL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 지능 영역별 그런 책들을 뽑았는데요. 오늘 책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혹시 가정에 Love Forever라는 책이 있는 어머님 손들어 보겠습니다. 아이가 듣나요? 노벨 거 가지고 있습니다. 노벨 거로 가지고 계시나? CD가 있는? 그죠? 예, 예. 표지가 저 표지입니다. 예. 작가가 누구지 아세요? 관심 없으셨죠? 로버트 멈치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 제가 저 책을 왜 추천드리냐면, 저 책이 출간된 게 1986년입니다. 저희 이제 제가 큰애가 대학교 3학년이거든요. 큰애가 태어난 해가 1990년입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서 저 책을 사다가 읽혀줬던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또 두통이가 있어요. 지금도 읽거든요.
30년 동안 제가 읽고 있는 책입니다. 저 책이요, 어머님은 어떠실지 모르는데, 이제 듣고 책을 읽어주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찡할 때가 많았던 책입니다. 노래 한번 할까요? 저 책은 Love you forever, I love you always, as long as I'm living, my baby will be. 이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엄마가 잔자분한 아이한테 들려주는 그런 책인데요. 로버트 먼치가 원래는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종교학과에 다닐 때 아르바이트로 데이케어 센터에서, 남자인데 데이케어 센터에서 이제 활동이 아니라 이제 알바를 합니다. 그때 아이를 이제 낮잠 시간이 있잖아요. 낮잠 시간 때 그냥 흥얼거리면서 불러줬던 노래를 원장님이 보시고 참 아이한테 잘 키워한다, 책으로 한번 내보자 해서 스토리를, 그러니까 평소에 아이한테 이야기나 아이를 많이 해주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종교학과를 졸업을 안 하고 아동학과를 졸업한 다음에 데이케어 센터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 나누게 해줬던 그 기반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저 책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요. 아마 1986년 그때 첫 해에 한 3만 권 정도, 그냥 잘 알려지지 않은 책. 근데 두 번째 한 7만 권, 8만 권 정도. 3년차 때 이제 타임즈가 선정한 100만 권이 팔립니다. 저 책 한 권으로 로버트 먼치가 얼마 벌었을까요? 어머님 사셨잖아요. 150억 벌었습니다. 지금까지 1,700만 권이 팔린 책입니다. 그런데 저 책이 요즘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자녀가 선물하는 책으로 미국에서는 유명하다고 합니다.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저 책을 이제 듣다 보면 보통 우리가 아이들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읽어주는 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 책으로는 굉장히 좋은 책이고, 그리고 어머님이나 아이나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구입하실 수 있으면 구입하셔도 좋은 책입니다. 끝내겠습니다. 아이들 프로파일을 이제 알고 계신 상태에서 혹시 여기 한 3억 원 정도만 제가 이 상담을 드려도 되면 평가지를 저한테 주시고 아이에 대한 평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영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아이는 창의력이 지금 제일 발달되어 있다고 나와 있고요. 보시면 실제적으로 자기 주도력 부분이 좀 약한 부분에 창의력 쪽으로 이렇게 많이 탄출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자, 맨 위에 보시면 사고력 프로파일이 있습니다. 사고력 프로파일은 타고 태어난 것보다 지금 현재 능력이 덜 발달된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민감성이 이제 교육을 받고 있는 정도거든요. 교육을 많이 받고 있고 앞으로 사고력이 더 많이 늘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고요. 타고 태어난 아이들의 이 준영이의 언어 지능이나 논리 수업 지능은 낮은 건 아닙니다. 상위 모델 스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상위력 프로파일을 보시면 지금 선호도가 제일 높은 게 신체 운동 지능이죠. 실질적으로 아이가 열이 많아요. 네. 잘 뛰어다니고. 우리 엄마가 많이 잘 드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여기 보시면 타고 태어난 게 이제 신체 운동 지능은 타고 태어났는데 어머님이 많이 연습을 안 시키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연습시킨 것보다 더 발현이 많이 되는 상태이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남자아이고 우리가 요즘 축구 같은 걸 시키면 이게 신체 운동진의 강점인 아이들이 대유명해지는까지 팀워크이기 때문에 가르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그렇게 활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음악지능 같은 경우는 어머님이 좀 시키셨어요. 안 시키셨어요. 근데 능력 자체가 상호보다 지금 높게 다른 그리고 공간지능도 마찬가지로 높게 발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차별력 지능이 전반적으로 높은 아이들 중에 이 능력이 지금 어머님이 별로 안 시키셨는데 발현이 많이 된 거가 강점 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호도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자기주도력은 지금 평균 이상은 됩니다. 평균 이상 되는데 나름 어머님은 많이 시키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도덕적인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하고 관계를 많이 맺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요. 실제로 아이가 아직까지는 발현 결정된 상태인데 자기주도력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사실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자기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5세인가요? 6세 때는 필요 없고요. 6세 말이나 7세 올라갈 때 PMI 검사 같은 경우를 한번 해보시면 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발현된 부분이 있는지 정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더 하고 아니면요, 네, 개인적으로 네,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요. 원장님 마무리 해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바쁘신 어머니들 계시니까 네, 함께해 주신 박복석 이사님 감사드립니다.